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의 기출,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출제된 문항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제1강 기출문제 해설과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면 사회복지 기술론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물어보는 거죠. 사회복지 전문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가 전문 지식, 또 하나가 개입 기술, 그리고 가치입니다. 이 전문 지식,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전문 지식 안에는요, 그 추상성과 구체성의 차이에 따라서 자,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관점이라는 것이 있고 점점점 구체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론, 모델,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라는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활용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회의를 개최해서 통합적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자, 사례회의를 개최해서 통합적 지원 방법에 관련돼서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론이나 모델이나 실천 지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사례회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족치료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결중심 가족치료 세미나에 참석한다. 자, 이거는 이제 모델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치료 모델을 배우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윤리적 가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직장 동료한테 자문을 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전문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 개입 기술, 가치가 필요한데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료하고 나누는 건 사실은 완전히 실제적인 실천 지식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초점 집단 면접을 실시해서 이용자 인식을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법론을 배우는 것, 그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 아니면 질적 연구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과 기술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과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실천 기술론에 등장하는 모델이 정신역동 모델입니다. 정신역동 모델은 프로이드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강조를 하죠? 주로 무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정신역동 모델이고 과거의 경험을 탐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떤 통찰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정신역동 모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하는 개입 기법들이 있죠. 그 기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의 목적은 통찰력 향상에 있다. 네, 해석이라는 것도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해석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의 어떤 의미라든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니은입니다. 훈수분, 모순이나 불일치를 직시하도록 원조하는 단해성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 설명은 뒤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은 우리가 불일치를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면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이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 디귿. 전이는 반복적이며 퇴행하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이 전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느낀 어떤 감정, 그것이 과거에 누구로부터 느꼈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또 이것을 또 개입 어떤 치료의 과정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이의 특성은 바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이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을, 자유현상을 시행하는 경우 주제와 관련없는 내용은 억제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죠. 자, 이 정신역동 이론은요, 프로이드 이론에 기반을 해서 무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변에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자유롭게 분출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음주 문제와 가정 불화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의뢰된 클라이언트에게 네, 여긴 심리사회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심리사회 모델을 적용할 때 그 개입 기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은요, 정신역동 이론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역동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신역동 모델하고 똑같진 않죠. 자, 여기에 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을 또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전반적인 심리사회 모델의 특성을 기억을 하시고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주와 관련된 감정을 표출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심리사회 모델 기법 중에서요, 탐색, 묘사, 그리고 환기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환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2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충고한다라고 하는데, 심리사회 모델에서는요, 자,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지시하기, 이러한 기법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심리사회 모델의 내용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인지 오류와 신념 체계를 탐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 문제가 쉽습니다. 자, 인지 오류하고 관련된 거, 신념 체계하고 관련된 거, 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인지 행동 모델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사회 모델의 설명으로는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직장 상사 뭐예요? 환경, 사회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현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은 심리, 개인에도 초점을 맞추지만 사회, 환경에도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4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고찰입니다. 자, 그래서 이 4번도 심리사회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죠. 자, 5번입니다. 유년기 문제와 현재 행동의 인과관계를 지각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은요, 유년기, 과거에도 초점을 맞추지만 정신역동 이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현재 행동에도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회라는 것, 그리고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쏠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 전의식 수준의 그런 유년기의 문제와 현재 행동의 인과관계를 지각하도록 돕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심리사회 모델의 발달적 고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인지적 왜곡. 드디어 인지적 왜곡이 여기에 나오네요. 인지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인지 행동 모델입니다.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지 행동 모델은요, 크게 두 가지 구체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앨리스의 합리적 생도 치료라고 해서 REBT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베개 인지 치료. 그래서 주로 인지 왜곡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앨리스의 합리정서 행동 치료 같은 경우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베개 인지 치료는요, 이렇게 인지적으로 왜곡이 되어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다시 인지 재구조화시키는 것,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베개 인지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개 인지 치료에서 이렇게 왜곡,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지 왜곡의 유형을요, 크게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아래에서 보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과잉 일반화는 정반대 증거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과잉 일반화의 설명이 아니고요, 임의적 추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의적 추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게 자의적으로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임의적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2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 추론은 상반된 사고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임의적 추론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 성급하게 결론을 추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된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분법적 사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흑과 백,
양쪽 끝에 아주 극단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사고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린 것이 되고요. 자, 3번. 개인화는 하나 또는 별개의 사건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후 비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의 인지 왜곡, 인지 오류의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설명, 그 중에서 비논리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 무언가로 이렇게 크게 다시 확장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과잉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도하게 다른 사례까지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3번에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선택적 사고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 특정 자료들을 걸러내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적 사고, 선택적 요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전체 맥락 중에서 어떤 일부분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 추론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밑에 내용에 보면 뭐가 있어요? 특정 자료들을 걸러내거나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체 맥락에서 작은 것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선택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5번. 과장과 축소는 하나의 사건 혹은 별개의 사건들의 결론을 주관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임의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게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4번 백의 인지치료에서 인지 왜곡, 오류 설명하는 것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지적 왜곡의 어떤 그 유형들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는 이렇게도 나오지만 또 사례를 가지고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 그리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인지 재구조와 경험적 학습, 체계적 돌관법, 소거 뭐 이런 것들, 타임아웃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겁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행동 형성은 강화 원리를 따른다. 네, 이게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배우는 그렇게 행동주의에서 배우는 그 내용이에요.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때 강화물을 주면서 그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행동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모델링은 관찰학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반두라 배우셨죠? 반두라가 사회학습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회학습 이론도 자, 행동주의 모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모델링이라는 것은 바로 인지라는 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그리고 어떤 동기화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 과정이 바로 관찰학습의 특징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인지행동 모델에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경험적 학습에는 인지불일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의 인지치료에서요. 인지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인지의 왜곡 상황에서 그것하고 전혀 다른 내가 알고 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틀렸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행동 모델도 특히 백의 인지치료에서 활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타임아웃은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적 강화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타임아웃은 대표적으로 부적 처벌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타임아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4번의 내용은 틀린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체계적 탈감법은 고전적 조건화에 근거한다. 네, 파블로브의 개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철수는 무단결석과 친구를 괴롭히는 문제로 담임선생님에 의해 학교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되었다. 철수와의 상담을 과제중심 모델로 진행할 때 그 개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자, 현재 중심,
그리고 상황을 보세요. 이 과제 중심 모델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제 중심 모델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의 특성은요. 현재를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단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랬을 때 그 단계별로 그 계획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구분해낼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철수의 성격 유형과 심리 역동을 탐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요. 자, 성격 유형과 심리 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제 중심은 주로 현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무슨 심리 역동 이런 것은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과제 중심 모델의 설명으로는 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의 내용은 틀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심리사회 모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형 역동성 고찰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지역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한다. 네, 이거 심리사회니까 환경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건 맞고요. 자, 담임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를 확인한다. 네, 그렇죠. 선생님한테 의뢰가 됐으니까, 선생님이 의뢰를 했으니까 이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는 뭔지, 그리고 철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지 이거를 전부 다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적 문제를 선정을 할 때도 철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제시된 문제가 철수의 욕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과제 중심 모델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 처음에 이렇게 철수처럼 비자의적으로 찾아온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서로 이 욕구를 조정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과제 중심 모델의 설명으로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 다음에 곤란의 위기 반응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위기 반응 단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위기 개입 모델이네요. 이 위기 개입 모델은요. 과제 중심 모델보다 훨씬 더 단기 개입입니다. 4주나 6주 정도의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긴박할 때 빠르게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위기 개입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위기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곤란의 위기 반응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기 발달 단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위험한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위험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취약한 상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계속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몸이 약해지겠죠. 그런 것처럼 취약 단계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위험한 사건이 처음 생기고 취약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도 버틸만 해요. 그래도 버틸만 한데 무슨 일이 생기냐? 빵 하고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것을 위기 촉진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위기 단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기 단계에 빠지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개입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회복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긍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우리가 위기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순서를 보시면 어때요? 미음, 기역, 리을, 니은, 디귿 이렇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 결혼, 자녀의 출산, 중년기의 직업 변화, 은퇴 등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기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위기 개입 모델에서요. 앞에서는 우리가 곤란의 위기 발달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위기의 유형입니다. 위기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위기의 유형들을 발달적 위기, 상황적 위기, 실존적 위기, 환경적 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존적 위기 같은 경우는 인간적 이슈에 동반되는 위기예요. 그래서 노인이 역할을 상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존적 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청소년 때 정체성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때요? 이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의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적인 위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발달적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 자체는 발달적 위기 3번인데요. 상황적 위기가 무엇인지 또 실존적 위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상황적 위기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갑자기 배우자가 죽는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 부정적 위기는요. 우리가 시험에서 오지선다형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런 위기,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책에 나오는 위기는 아닙니다. 그럼 모든 위기가 좀 부정적일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달적 위기 같은 경우는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환경적 위기가 있습니다. 환경적 위기 같은 경우는 재해의 여파로 우리가 겪는 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이 환경적 위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역량 강화 모델의 3단계 중 대화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역량 강화 모델은요. 최근에 시험 문제가 점점점 출제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역량 강화 모델의 이 3단계 모델 요거를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천론에서도 나오지만 실천 기술론에서 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대화 단계를 물어보고 있네요. 친절하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3단계를 제시를 했어요. 자, 어때요? 대화 단계는 이렇게 맨 앞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좀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단계 맨 앞에서 뭘 하게 될 것인지. 자, 기억, 강점 확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점 확인은요. 사실은 이 대화 단계는 알아가기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아가기. 자, 뭐예요? 서로 간에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고 라포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역량 강화 모델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 목표도 세우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강점 확인이나 자원 능력 사정은 바로 발견 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알아가기 단계, 대화, 처음에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뭘 하냐? 서로 간에 라포, 형성 관계도, 협력 관계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거예요? 목표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상황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이 대화 단계에서는요, 니은, 리을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족생활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가족생활 주기, 이게 이제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물어볼 때 가족생활 주기는 무엇을 말을 하느냐? 바로 가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고 독립하고 그리고 뭐 배우자가 죽고 가족이 소멸해가는 그 과정, 이 전체를 우리가 가족생활 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옳지 않은 설명 뭐가 있을까? 살펴보시죠. 가족 구조와 발달갑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그렇죠. 가족생활 주기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족생활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의 생태도를 작성한다. 자, 가족생활 주기는요. 자, 가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고 독립하고 뭐 배우자가 죽는 과정 그리고 이런 그 가족이 소멸되는 과정, 이 과정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생태도라고 보기보다는 가족의 생태도는 뭐예요? 가족의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파악하는 거고 횡단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이 가족생활 주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좀 틀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생활 주기를 사정하는 도구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가족생활 주기표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가족생활 주기를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가족이 형성된 시점부터 그렇죠. 이것이 바로 가족생활 주기를 설명하는 개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가족이 발달하면서 경험하게 될 사건이나 위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가족이 변화되면서 이 사건이나 위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녀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위기가 올지, 자녀가 독립하면 어떤 위기가 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가족생활 주기 단계는 가족 유형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조손가족이라든지 그랬을 때 가족생활 주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가족생활 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이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11번입니다.
1인 가구의 가족 사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어봅니다. 자, 1인 가구에 대한 시험이 18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자, 1인 가구라고 하면 우리가 가족인가 아닌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족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한다. 자, 1인 가구라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자, 1인 가구지만 여러분들 미혼으로 혼자 독립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원가족이 있어요. 부모님은 또 반드시 계시죠. 그래서 부모하고의 관계, 생활 주기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니은 원가족 스트레스와 레질리언스를 탐색한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원가족하고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원가족과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강점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습니다. 자, 구조적 관점에서 미분화된 경계를 파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모델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조적 가족 치료의 민우친이 이야기한 바로 그 경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로 떨어져서 1인 가구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원가족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경계가 지어져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역사적 관점으로 미해결된 과거 관계의 잔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부모님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밖으로 혼자 독립해서 살고 다른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지 않고 이런 모습도 사실은 이 보헨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해결된 과거의 관계, 정서적 관계의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가족 사정의 내용으로 1인 가구의 가족 사정 내용으로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네요. 12번입니다. 가계도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계도, 이것은 가족 대상 실천에서요, 2세대 이상, 2세대 혹은 3세대의 어떤 가족 구조의 변화 아니면 가족의 전체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계도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원의 구성과 구조,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가족의 생애 주기, 네, 그렇죠. 이혼을 언제 하고 아이 출산을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생애 주기를 알 수가 있고 세대 간 유형의 반복 볼 수 있죠. 자, 이혼을 계속하는 가정이 있다거나 그런 이혼도 이 가계도에 표시가 되거든요. 혹은 뭐 알코올 중독이 있는 가족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것도 가계도에다 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에 어떤 유형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족원의 역할과 기능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 무엇이고 자녀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이죠. 자, 5번 가족과 환경 간 경계의 속성. 자, 이게 가족과 환경 간의 경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계도가 아니라 생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1, 2, 3, 4는 가계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려운 것을 찾는 건데 5번은 생태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족대상 실천에서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혹은 의사소통 가족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의 특성은요. 인본주의를 지향하고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를 강조를 합니다. 인본주의가 원래 지금 여기를 강조를 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로저스 이론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사티어는요. 특히 이 자존감 그리고 의사소통의 순환적 관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가족 내에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자존감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사티어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 그리고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내용을 인지하시고 밑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의사소통을 일치된 의사소통을 하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죠. 자, 2번 개인의 내적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빙상
빙상기법을 활용을 했다. 네, 빙상기법이라는 것을 또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활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행동은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정서가 발현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적 과정, 그 기반에 그 밑에 뭐가 있는지를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빙상기법이라고 하는데 사티어는 바로 이 빙상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3번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한다. 자, 의사소통을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게 일치형 그리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의 그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회유적 의사소통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다. 아니요. 여기 이 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일치형 의사소통 모델. 아이고, 잘 안 나오네요. 일치형 의사소통만이 바로 기능적 의사소통입니다. 회유형 의사소통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 되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정서적 경험과 가족체계에 대한 이중적 초점을 강조한다. 네, 그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 경험적 가족치료는요. 이렇게 정서적인 경험, 따뜻한 가족의 경험, 그리고 가족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에 개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은 미누친이 이야기한 모형이고요.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강조했던 것은 가족의 문제는 가족 구조나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요. 경계를 만들고요. 어떤 불균형적인 그 구조를 그 균형 있게 깨트리기 위해서 먼저 불균형적인 것을 깨트리고 균형적인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특히 이렇게 경계, 체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1번 아픈 어머니, 철없는 아버지 대신 동생에게 부모 역할을 하며 자신에게 소홀한 맏딸의 문제. 자, 이거 보세요. 엄마 아빠의 역할을 이 맏딸 자, 아픈 어머니, 철없는 아버지 대신 동생에게 부모 역할을 하며 자신에게 소홀한 맏딸 문제. 네, 그렇죠. 맏딸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는 부모고 딸은 딸인데 딸이 지금 부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이 맞는 것이죠. 자, 2번 비난형 아버지와 감정 표현을 통제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기 감정을 억압한 아들의 문제. 이렇게 감정의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특히 이 비난형이라는 것은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이야기하는 의사소통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건 명백하게 이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해당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할머니와 어머니 양육 방식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자녀 문제. 이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라는 것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할머니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막 혼용돼서 이렇게 섞여 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개입하기에 적절한 모델입니다. 자, 부부 불화로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자 반항 행동이 증가한 아들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서의 문제로 우리가 경험적 가족 치료 혹은 뭐 다른 걸로 우리가 보헤네의 다세대 가족 치료 뭐 이런 걸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이 비난형 앞에서 2번에서 너무 명백하게 경험적 가족 치료의 모형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보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면 부부 불화로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자 반항 행동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들에게 화풀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적 가족 치료를 보면 이렇게 부부 문제는 부부만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족에게 아들에게 전가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부부와 자녀 체계를 구분하는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로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 밀착된 아내와 딸이 남편을 밀어내고 소외감을 느끼는 남편의 문제. 자, 사실은 여기서 아내와 딸이 밀착되기보다는 아내와 남편이 먼저 부부의 구조를 갖추고 그리고 딸은 그 아래에서 자녀의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아빠가 소외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구조적인 가족치료 개인 모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자아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아분화라는 것은요. 자,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아분화는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역동적 접근, 그리고 또 현재 가족 단위에 초점을 맞추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녹아져 있는 게 바로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예요. 그랬을 때 무슨 말이냐? 다세대라는 것, 이전 세대의 어떤 문제가 이 현재의 가족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서로 분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엄마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가 서로 간에 정서적으로 뒤엉켜 있지 않고 그것이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 개인도 그 안에서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감정이 서로 나눠져 있어야 된다. 잘 분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예요. 그랬을 때 자아분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자,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룬다. 아니요.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체계의 정서로부터 분화된다. 그렇습니다. 세대 간의 분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2번이 맞는 것이고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타인과 융합하려는 경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높아지죠. 자,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삼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아니요.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요, 삼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적응력과 자율성이 아니요, 커지는 게 아니라 낮아집니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1강 기출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